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는 신윤관입니다. 오늘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코로나와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가운데 3번, 4번, 5번, 또 9번, 11번 목표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행복한 또는 풍요로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위원님들하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크게는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요.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도시 또는 온 국가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가 어제 우리 국무총리가 발표했듯이 마치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에 있는 것처럼, 이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도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뭔가, 또 그러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우리 도시 과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후에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근 2020년 1년 전체가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거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개인의 행동 수칙이 또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이것이 코로나를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또 일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재택근무, 또 방역과 관련해서 초기 검진, 소독, 요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언택트 이래가지고 비대면 서비스, 또 의료 분야는 원격 의료, 이런 여러 가지 대응과 수칙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수칙, 또는 여러 가지 원격 의료와 같은 최첨단 어떤 4차 산업혁명 기기들의 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 대표적인 게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이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가정에서 이런 요양,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은 아무리 2.5단계, 3단계가 가더라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필수 유지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도 되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충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는가?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올해 벌써 10월이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방역본부나 도시나 어디가 강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손 씻기 철저히 합시다,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합시다, 비대면, 이런 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좀 전과 같은 우리 도시의 그런 취약층에 대한 이런 방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비한 우리의 일상,
또는 소비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지금 동시 진행형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각 가정에도 해당이 되고 한 도시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취약한 고리에 대한 방법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가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를 겪어서 알고 있듯이 나나 한 도시만 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도시의 그 지구상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도시에 있어서도 아무리 개인과 위생을 철저히 하고 모든 걸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의 취약계층,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어떤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로 인해서 주변의 골목이, 주변의 마을이 전부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인과 도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협동으로, 협력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우리 사회의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의 지점 중에 하나는 교육일 겁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초등학교나 특히 뭐 고3, 초, 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 과연 코로나가 19, 코로나 20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 재난 사태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지금처럼 나타나면 학교 오는 거 멈추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뭐 이러는 방법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방법인가 이런 의문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 당국자들이나 다들 염려하는 거에 초점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결할 건가의 문제에 맞추기보다는 애들의 학습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들이 온라인에도 출석해서 꼭 그 수업을 받도록 할까? 이런 어떤 기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공백 없이 유지할 건가에 고민이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저는 초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온라인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거를 출석 체크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 특히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전 도시적으로 새롭게 과거처럼 매일 월화 주 5일 교실에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수업할 수 없는 체계가 분명하다고 하면 온라인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온라인은 보안적으로 하고 만약 소규모로 찍어서 한 도시 전체가 야외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소규모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지금 한 5, 6개월, 6, 7개월 이상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져놓은 학교, 도서관, 문화회관, 문예회관 이런 곳을 6개월 이상 이용 않고 멈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1년의 반 이상을 지금 멈춰놓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시설을 이용했던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접근 기회가 줄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공공시설을 현재와 같이 무조건 문 닫아 놓고 있는 게 효율적인 일인가 최선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 1년의 반 이상을 비워놓을 거라 하면 그 공간을 새롭게 재디자인하는 게 맞는 거죠.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러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도시들이 문제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라, 보행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라 하는데 도시에 보면 여전히 도시의 주인은 어떻게 하면 주차난이 없도록 자동차가 편리하게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도심 내에서 체증이 없도록 도로를 넓힐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이후에 또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지속 가능성에서 높은 도시 점수를 받고 있는 도시들은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도심에서의 차량 통행 속도를 대폭 30km 이하로 줄이고 보행로를 훨씬 넓히고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과 자전거가 편한 도로로.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서 그럴 만한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과제가 그런 질문이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도시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결론은 코로나19 감염 재난의 해결책, 해법은 우리가 이미 전 지구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도시에서 수립해 놓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지구적으로 합의하고 국가적으로 수립하고 도시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게 그것만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해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같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하면 여러분들이 위원이니까 여러 차례 얘기 들으셨겠지만 유엔이 뭐 17개의 목표 또는 뭐 169개의 세부 과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고 거기에 맞게 또 대한민국은 KSDG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런 목표와 세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5분야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유엔이 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우리가 영문 약자로 SDG라고 보통 많이들 언론에 나오고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기 뭐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강의할 때는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시겠지만 저는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SDG가 도대체 뭐냐? 그 하나하나를 용어를 다 우리가 영어 표현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미로 얘기하면 SDG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 이게 SD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과천시로 내려왔을 때는 옆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과천 시민이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과천 시민이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세우려면 공동의 숙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 우리 안산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숙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천시청이 해야 될 일,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시민들이 모여서 할 일, 또는 전문가들이 좀 도움이 줄 일, 이런 숙제를 찾고 소소한 것부터 좀 거창한 것까지 실천 과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민이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 그 시민이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가 유엔이 제시한 세계가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범주 안에 같이 조화롭게 있는 것, 이게 SDG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영문으로 이해가 아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저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유엔에서 160개국이 넘는 국가의 정상들 또는 환경단체의 대표들,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SDG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고 합의문을 최초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의 토론이 있었고 협약이 있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목표니까 그 목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수준으로 맞춘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정도의 수준에 그래야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17가지의 목표, 그에 따르는 160개의 세부 과제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수는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 대한민국의 수준에서는 이미 달성해서 뛰어넘은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쳐두고 이제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의제 2030, SDG 203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합의된 것을 보고서를 발표할 때 보고서의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문으로 하면 Transforming Our World.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핵심은 전환에 있다는 겁니다. 전환. 하나의 세부 과제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SDG의 근본적인 목표는 슬라이드에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우리말로는 바꿔라, 전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SDG를 위원님들이나 도시에서 이걸 적용을 할 때 하나하나를 너무 세부적으로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숙제와 과제를 찾되 우리의 생활 방식 중에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런 거에 착목하고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국면에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 이전과 같은 소비, 이전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일단은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유지해야 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런 손 씻기 같은 건 대표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주안점이 전환, 바꿔라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또는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다뤄야 될 5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제가 오늘 5가지의 지속가능 목표는 코로나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3번은 건강과 웰빙에 관한 목표와 세부 과제고요. 4번은 양질의 교육,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자 이런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3번과 4번 목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체의 전제에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건강은 반드시 의료하고 연계가 돼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모두를 위한, 영어로는 for a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건강, 모두를 위한 웰빙, 모두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검사도 마찬가지, 사후 치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도시 내에 의료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소득이 적다고 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계층은 없는지, 대표적인 분들이 한 도시에서 그런 경제적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과 같은 건강적 취약계층, 또 요즘같이 다문화가 많을 때 다문화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도록 하자. 그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자.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과 4번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세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5번과 관련한 양성평등,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는 여기 이제 여성들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동양권에는 가부장적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 이런 세부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옆에 사진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대개 보시면 뭐 뉴질랜드 총리, 또 독일 또는 대만, 노르웨이 총리가 최근에 다 이런 정치인들이 여성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상에 7월달 정도인가요?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코로나 사망률이 좀 떨어진다는 기사가 통계 자료하고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 5번에 이 사진을 인용했냐면, 뭐 절대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이나 대통령을 여성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해야 하고 권익이 신장되는 건 많지만, 왜 이런 여성 리더십,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사망률이 떨어졌을까? 그 분석 기사를 보면 대부분 여성 지도자가 있는 곳이 다른 남성 지도자 있는 것보다 건강, 안전, 돌봄 이런 거에 대한 정책에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세밀한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남성 지도자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또는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자고 5번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밀함 또는 그런 좀 더 건강과 돌봄에 대한 좀 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정책에, 국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결국은 정책 결정하는 단위나 의논하는 단위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런 제도적 장치나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열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남성주의 또는 가부장적 문화들을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한 도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9번째, 산업혁신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 또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또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목표들입니다. 산업혁신의 기존의 시설,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늘리는 거. 좀 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관심도가 덜했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에 강한 산업시설 또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9번, 11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조금 과제로서 조금 부족한 과제가 뭔가, 얼마 전에 통계개발원에서 우리나라 SDG와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통계개발원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지속가능한 11번 도시와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 중에 심각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맑은 공기의 문제입니다. 대기권, 맑은 대기. 여기 있는 것처럼 전국 단위의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봤을 때 세계 평균이 38.5 PM인데, 마이크로그램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24.6. 아시아는 물론 이거보다 더,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서
실은 우리 도시 또는 이런 도시의 미세먼지의 원인은 산업시설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환경 문제를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하고 그럼 과천시에서 이러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는 유엔이 제한 전체의 17가지의 목표 뭐 이런 거와 결부해서 이런 건 과천시 우리 도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역적 실천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유엔이 제정한 만들고 합의한 SDG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여러 표현 떠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까지 포함해서 지구가 좀 행복하자라고 해서 이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로는 빈곤을 종식하는 것,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최근과 같이 올해와 같이 감염재난이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지구적 차원의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원칙은 SDG 전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2가지입니다. 영어 원문의 보고서를 보면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for all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접근권, 권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육이 됐든 어떤 경제가 됐든 모든 거에 있어서 누구나 경제 때문에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똑같이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 원칙이 인권, 포용 이런 것들이 SDG 전반에 걸친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전환, 혁신 이런 거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과천시에 이거를 SDG를 반영하면 어떻게 됐냐? 당연히 과천시 아까 제가 시민이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SDG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재와 같이 우리 도시, 지구적으로는 빈곤 뭐 이런 문제가 큰 이슈지만 우리 도시로 와서는 불평등 또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코로나 이후에 방식의 전환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원칙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 시민이 정책 자치권이라고 제가 표현 드렸는데 이거는 시민이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를 지금보다 많이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또 복지, 환경을 포함한 환경 복지. 그래서 기본적인 과천시의 SDG에 와서는 민간 모두의 일하는 방식의 전환, 이런 걸로 좀 지구적 차원, 또 우리 도시 과천시의 차원에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성된 유엔의 SDG의 배경하고 방향을 이해하고 하나하나의 세부의 내용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과천시의 적용 또는 실천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천시에서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과제를 찾고 실천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저는 도시에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데는 3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신호등 슬라이드 보여줬겠죠. 빨간 신호등은 완전히 멈추는 거고, 또는 주황색 신호는 대기하는 거고, 또 파란색 신호등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파란색은 주행지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도시의 교통부터 모든 소비, 복지 모든 거에 있어서 시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기술. 시민이 예전처럼 당연히 복지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관련된 분야를 공무원이 정부가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타종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분별력 있게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하고 최우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이런 기술, 그러려면 결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기술을 키우는 게 저는 이번에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위원들에 대한 교육, 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그러한 시민의 생각하는 기술을 키워주는 그런 능력을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이들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강조하는 게 협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협력, 협동 다 비슷한 말입니다. 협력의 기술, 협동의 기술, 협치의 기술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통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통 전문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 환경 영향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어느 한 분야를 위해서라도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저희가 의료 체계만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료, 복지 모든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해야 현재의 코로나 위기 또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과천 이런 거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협치의 기술 능력을 높이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두 번째 기술 목표다. 그래서 이런 협치의 기술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과제로 시작하지 마시고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아주 사소한 일서부터 예를 들면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볼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이 에너지가 절도록 배달 음식 용기라도 한 번씩 씻어서 내놓을 거냐? 이러한 생활 지침부터 서로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기술을 조금씩 그러면서 시민이 협력한 걸 또는 시청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러면서 협력과 협동의 경험치를 높여나가는 것 이런 협치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요새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사전 녹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시민의 아까 말씀드린 협치의 기술, 생각의 기술을 키우는 것들을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높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무조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시민들이 과천시에 직접적으로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시정을 제안하고 또 시정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고 이런 체계들을 폭넓게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현재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있어서는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좀 더 편리하게 시나 이런 지속협뿐만이 아니라 민간 단체들도 이런 걸 좀 활용하기 쉽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키워서 세 번째 기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의 강의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위기, 그 이전에 우리 이미 누차 강조했던 기후변화 위기가 실은 코로나보다는 범위적으로나 피해의 정도로나 훨씬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위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가 대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위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감염 재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만나서도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는 저희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기후변화로 해서 북극 빙하가 언제쯤 다 녹을까요? 북극곰이 언제 멸종이 될 걸까요? 이런 걸 예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예측하고 변화를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내가, 우리 집이, 우리 도시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거 선택에 맞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기후 비상 시기를 완화하거나 멈추는데도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유용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또는 그거에 대한 이행을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 과천시와 같은 기초지자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그 도시의 도시정부, 행정 모두가 함께 아까 제가 서두에 SDG가 SDG, 시민이 달성해야 될 G, 공동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행정, 시민 할 것 없이 과천시면 과천시, 과천시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을 또는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가 유엔이 만든 기구가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한테 현재 시점에 절실한 공동의 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시가 여러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것, 시민과 함께 온라인 투표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몇 개의 과제, 그래서 그걸 다시 시하고도 합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과천시의 미래 공동 과제, 공동 목표, 이런 게 저는 과천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한 중간에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적인 초점, 핵심 단어라고 할까요?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바꿔라입니다. 바꿔라. 전환. 여기에 있는 거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현명한 이행은 결국 정책과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 새롭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의 생활 방식 또는 소비 방식 또는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도 하나는 방식을 바꾸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가끔 갑질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좀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또 요새 코로나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친환경적인 방식, 윤리적인 방식, 조금 더 안전한 방식,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현재의 우리 생활 방식, 시민들의 일상생활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도시에서는 에너지와 차량과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이용되는 우리가 전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햇빛 발전이나 풍력을 많이 확단한다고 노력하지만 선진국이나 환경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가 그런 과천시도 일부 되고 있겠지만 가정 내 태양광 발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이런 걸 훨씬 더 나아가서는 마을 발전소 개념의 대체 에너지 발전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문제와 방식의 전환과 있어서 도시에서의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 우리 이미 원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야 되고 보행 편하게 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 많이 해야 이미 다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가 손발이 바뀌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바뀔 건가를 소비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했더니 앞으로 자가용 이용이 훨씬 늘어날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코로나에 시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러면 자가용 이용이 도시에서 일어나면 도시의 대기 오염 문제, 화석연료 사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코로나 하나만 보면 우리한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나 궁극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거보다는 그러면 자전거와 보행의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수단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 그러한 생활 방식이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바꿔야 될 방식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쓰레기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문제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봤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간대붙고 지구적 입장에서는 지구에 훨씬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쓰레기 처리장이 플라스틱 재활용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방법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바이러스의 안전을 위해서 지구의 또 다른 또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궁극적으로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기존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있어서 바꿔라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도시의 이동성, 세 번째 도시의 쓰레기. 이 문제에 과천시에서도 과천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마찬가지고 과천시의 지속가능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아놔서 궁극적으로는 과천 시민의 행복도,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그렇고 과연 코로나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각 정책단위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이고 윤리적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을 엮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행복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지속가능한 도시의 몇몇을 보면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평가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체결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궁극적인 지속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거에 잊지 마시고 우리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과천시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후변화 위기를 얘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거에 저는 우리가 이미 전 지구적으로 합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상당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천시에 맞게 손질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